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야.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라는 거는 이 국민들이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종교, 뭐 다양한 도덕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거. 이게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 다양한 신념 체계에 대해서. 이게 국가의 중립성이었어요. 조금 더 적을 거예요.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이고 이건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한데 공존하는 사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 가치관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삶의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가치관이 좋은 것인지는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자율성이 존중된다고 보았다. 국가의 중립성이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에 그 삶을 맡겨야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기 때문에. 되셨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국가의 중립성을 찬성하는 거고 공동체주의자 입장에서는 국가의 중립성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자는 국가의 중립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요 자유주의자들이 요렇게 나뉘는 거였어. 상대주의, 회의주의 입장에 근거해서, 공리주의 입장에 근거해서, 칸트적인 입장에 근거해서, 정치적인 입장에 근거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자유주의가 나뉘는 거였거든요. 얘네는 하나의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이는 거야. 근데 대신에 그거에 대한 근거가 다를 뿐이야. 그럼 얘네들 이제 구분하실 때 얘네들은 국가의 중립성에 찬성하는 쪽, 이쪽은 국가의 중립성에 반대하는 쪽. 근데 찬성에 대한 근거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얘네들 다 다른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주의, 회의주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면은 국가의 중립성이 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도 무조건 옳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을 중립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건 거야. 어떤 가치관도 무조건 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가치관도 틀리거나 옳거나 할 수 없다면 모든 가치관을 다 중립적으로 대우해줘야지. 이 옆에 한 조금만 더 써줄까요? 여기 옳거나 틀릴 수 없음. 뭐 화살표 이렇게 넣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추가로 적으셔도 되고, 무조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없다. 그리고 지문에서는 이걸 절대적인 참이랑 거짓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좋습니다. 이게 상대주의, 회의주의자들 입장에서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의 개념 자체가 뭐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인의 선택을 막으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행복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요런 입장인 거예요.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공부가 나의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자퇴하고 장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당연히 동의를 해줄 거란 말이야. 개인의 자유니까 그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상대주의자, 회의주의자 입장에서는 그치,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거 아니면 학교 자퇴하고 장사하러 나가는 거 둘 중 어느 가치관도 옳거나 틀린 거 있을 수 없잖아. 그러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주의, 회의주의자들의 입장이고, 밑에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틀린 선택이더라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이거는 절대 그 상대주의 회의주의자는 절대적인 건 없어. 모든 게 다 어느 선택지도 옳을 수 없고 틀릴 수 없어. 옳고 그르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똑같이 대우해줘. 이거고 공리주의자는 틀리더라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 학교 잘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는 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 너의 인생에 좀 방해가 되는 선택일 수 있어. 하지만 너가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안 돼. 자퇴하지 마. 공부해. 한다고 네가 공부하고 싶겠니?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너한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퇴하고 장사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리주의자 입장이에요. 되세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리주의자랑 상대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얘는 옳은 가치관, 틀린 가치관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존중해줘야 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의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근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칸트 사상의 핵심은 칸트는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다. 이거거든요. 그 이성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봐. 그 판단력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봐. 그리고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인간은 이렇게 할게요. 미안. 인간은 간편하게 적을게요. 수단 X 목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돼.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국가는 인간의 이성, 선택 능력을 존중해줘야 해. 아이고, 뭐야? 잠시만요. 이렇게 요런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칸트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국가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해주는 방식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선택을 지원해주기보다는 내가 장사하고 싶어.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 자퇴하고 장사를 하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사업 지원금을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자퇴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퇴를 하고 내가 자퇴를 해서 장사를 했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막으면 안 되고 아니면은 장사해보니까 힘들어서 어차피 자퇴도 한 김에 나 그냥 취업하겠다 이랬을 때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취업을 하겠다고 안 돼. 고졸 이상은 해야 취업시킬 수 있어.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중졸 이상이면은 그 채용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라. 이런 방식으로 그 공평성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본 거예요. 선택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라. 요 차이 좀 이해되세요? 사업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자퇴하고 사업하고 싶어? 그래, 자퇴할 수 있게 제도 만들어줄게. 청소년도 사업할 수 있게 그런 법 조항 만들어줄게. 이런 걸 하라는 거야. 그게 진정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본 거죠. 선택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야. 칸트 입장에서는요. 여기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자거든요. 정치적 자유주의자의 입장은 이제 핵심은 자유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에 자유주의자들은 계속.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돼. 이건데, 자율성이라는 건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게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회라는 게 전제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국가의 중립성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뭐 개인의 삶의 가치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야 얘들아 우리 지금 국가의 중립성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국가의 중립성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삶의 가치관 이런 얘기가 왜 나와. 정치적 부분에서 자율성을 주냐 마냐 이걸 얘기해야지. 이게 정치적 자유주의자의 생각이에요. 되시나요? 이거를 안 썼구나. 되시죠 이렇게? 요 차이가 있고요. 저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칸트적 어디 갔어? 내가 그걸 안 썼나? 여기 정치적 자유주의자가 칸트적 자유주의자를 볼 때 요거부터 좀 할게요.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이 개인의 자율성, 시민의 자율성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보장이 돼야 된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칸트적 주의자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때 국가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정치적 자유주의자가 칸트적 자유주의자를 볼 때 첫 번째 칸트적 자유주의자는 그냥 칸트라고 쓸게요. 칸트는 사회가 개인을 어떤 방해하거나 아니면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돕듯이 말하는데 이건 안 돼. 왜냐하면 개인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럼 공동체주의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주의자는 국가가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이따가 또 얘기할 거지만 정치적 자유주의자랑 공동체주의자는 둘 다 개인의 사회에 분리될 수 없어. 그래서 정치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시민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평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기는 공통된 입장이고, 근데 국가의 중립성 쪽으로 가면 공동체주의자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각자 공동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국가가 개입해야지. 이거고,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지 국가가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칸트적 자유주의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개인의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데 마치 사회가 개인을 뭔가 방해하거나 돕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요런 비판점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좀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중립성을 논할 때는 철학적 자아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 없다. 우리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얘기할 거다.
되었죠?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칸트적 자유주의자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자를 볼 때. 칸트는 아까 뭐라 그랬어? 인간은 수단이 될 수 없다. 목적이 돼야 된다. 근데 공리주의자들은 칸트가 보기에 칸트 입장에서 쓰는 거야. 칸트가 보기에 공리주의자들은 개인을 사회 행복의 수단으로 본다. 행복 총량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이성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지. 이 개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행복해야 사회 행복 총량이 올라간다? 이건 너무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칸트 입장에선. 네, 되시죠? 요렇게. 그래서 자유주의자들끼리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요렇게 봤고, 공동체주의자 보겠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의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국가의 중립성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국가가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지원하거나 장려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동체주의자들 입장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좋은 삶을 장려하는 게 미덕이다. 제일 큰 미덕이다. 요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삶을 시민들이 좋은 삶을 살려면 그러려면 시민들이 어떤 시민적인 덕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것을 국가가 교육해줘야 한다. 개입이 필수다. 중립적일 수 없다. 제일 미덕. 되셨나요?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자가 정치적 자유주의자를 볼 때,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자가 자유주의자를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우리 지문에서는 계속 공동체주의자 가지고 정치적 자유주의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비슷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둘이 좀 많이 부딪히게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뭐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치적 자유주의자를 볼 때 공동체주의자는 최소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최소적 자유주의라는 건 자아를 분리한다. 이러면 안 돼. 개인은 어차피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자유주의자도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은 사회에 속해 있다. 근데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속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자아랑 정치적인 자아를 구분하면 된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한 줄만 추가를 할게요. 개인적 자아, 정치적 자아 구분하면 된다. 분리하면 돼. 분리해서 사용하면 돼. 그때. 근데 이제 공동체주의자는 이걸 보고 야 자아를 분리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너무 최소적인 자유주의야.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자아는 분리될 수 없어. 분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주의자가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것 자체가 자치에 대한 참여야.
이거를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치에 대한 참여를 하는 자유는 정치적 자아인 거고 나의 삶을 선택하는 거는 개인적 자아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돼?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자아를 개인과 그러니까 사적 자아와 공적 자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 공적 자아에 대한 자유를 자치에 대한 참여로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 갈등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아를 따로 만들고 그리고 사적 자아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삶, 내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는 삶 이런 것들 선택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근데 이제 공동체주의자는 자아 분리 자체가 안 된다고 보니까 자유는 그냥 개인 사적 자아 이런 거 없고 자치에 대한 참여 자체가 자유다. 그게 사적 자아, 공적 자아 분리하지 않고 나의 그냥 자아의 통째로 적용이 되는 거다. 자유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이 안 되면 꼭 질문하셔야 돼요. 수업 끝나고라도. 그래서 핵심은 이 공동체주의자의 핵심은 자아 분리가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지금 공동체주의자가 정치적 자유주의자를 볼 때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자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주의자 보고 야 이거 최소적 자유주의야. 자아를 분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자유라는 것 자체가 자치에 대한 참여를 말하는 건데 사적 자아가 낄 자리가 어디 있니? 이게 생각이고 왜 자아가 분리가 안 되냐면 안 돼.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에는 개인의 철학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야. 정치적 문제 자체에 개인의 철학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그거 분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동성혼 법제화 이런 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말이 안 돼. 이런 개인적인 그 가치관으로 반대를 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공적자랑 사적자랑 어떻게 분리를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동체주의자는. 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체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개인한테 보장될 수 있는 자유는 정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것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당연히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얘가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삶을 살게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세요?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거고 공동체주의자들은 이 공동체 자체가 어떻게 좀 더 잘 굴러가냐 이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 자율적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국가의 중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국가는 이 공동체가 잘 굴러가게 하려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국가가 공동체가 잘 굴러가게 하려면 이 시민적 자질과 덕을 교육해야 되거든? 그래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 개인의 자유는 정치에 대한 참여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그걸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잘 살려면 개입할 수밖에 없어. 요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된 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집에 가서 오셔야지 따로 공부하실 때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여러분 그때그때 보내주세요. 그때그때 그냥 카톡으로. 왜냐면 이거 나 모르겠는데 해서 클리닉 가서 여쭤봐야지 이랬다가 이제 물어보면 내가 뭘 몰랐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립성 요렇게 정리를 했고 나 주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됐는데 일단 이거 종이를 좀 나눠드릴게요. 네? 앉았어? 미안. 미안. 자, 여러분 제가 이 종이를 지금 여기다가 못 만들어 와가지고 그 종이 이제 따로 보시면서 필기할 부분만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지문 구조도인 건데 요 에스포지토의 주권과 면역 이거 좀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어디 빈 공간 뭐 있잖아요. 위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주권이 아까 뭐라 그랬지? 그치. 주권, 즉 왕권을 면역으로 이해하는 에스포지토의 입장을 홉스의 사상을 분석함. 요렇게 할게요. 네, 좋습니다. 종이 밑에 지문 구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문단에서 이제 1문단의 주제가 에스포지토가 말을 하기를 근대 주권은 면역장치다. 이렇게 봐요. 그 주권을 면역장치라고 본 이유가 뭐였지? 주권을 왜 면역장치로 받는가? 면역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데? 면역은 내부 보호 위해서 외부를 차단하죠. 배제합니다. 밀어내요. 이게 주권과 비슷하다고 본 거야. 우리 근대 주권 같은 경우에도 자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이민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밀어내잖아. 그래서 그게 마치 면역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문단에서 이제 어원을 설명하느라고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죠. 근데 이거는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필요하다기보다는 얘는 약간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지문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뽑았는데? 잠깐만. 여러분 에스포지토 지문 있으시면 좀 꺼내실래요? 지금 없어도 되는데 여기 내용은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 지문 있으신 분들은 그 1문단 보시면은 거기 막 다 인무니타스 막 코무니타스 막 엄청 어려운 단어들 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약간 별도로 기억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리된 부분에 이제 보시면 인무니타스는 면역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 뜻 자체를 인무니타스는 면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 거기도 이제 써있는데, 무누스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어원이 무누스야. 근데 무누스라는 단어가 공동체로서의 책임입니다. 근데 임이라는 거는 거기를 부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개인, 공동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근데 주권을 면역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질문에서 개인이라고 하면 국가, 그러니까 자국 하나의 국가를 생각하시면 좋고요. 공동체는 타국. 왜 이렇게 걸리지? 개인은 자기 나라, 공동체는 다른 나라. 다른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인무니타스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책임감을 좀 면제하는, 거부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면역이라는 의미로 작동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코무니타스 이렇게 나오죠. 코무니타스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 형광펜을 좀 우리가 할게요. 인무니타스 면역 여기 형광펜을 좀 해주시고,
임무니타스 면역 형광펜 해주시고 개인 옆에 거기 따로 정리를 뭐 하셨으면 안 쓰셔도 괜찮은데 개인이 자국 의미한다. 그리고 코무니타스 밑에 내려오셔서 코무니타스 밑줄 그 끝에 공동체 밑줄 괄호 안에 공동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이때 공동체라는 거는 타국과의 관계, 우리 지구 전체 전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거는 생명의학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근대 주권이라는 법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문단의 내용이었어. 근대 주권을 에스포지토는 근대 주권을 면역 체계로 봤다. 그래서 임무니타스, 코무니타스 이게 공동체에 대한 거부, 그러므로 거부를 통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이렇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2문단, 3문단에서 홉스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홉스는 2문단 보시면 홉스는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투쟁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싸우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해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존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홉스가 얘기하기를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자연 상태는 그냥 항상 개별,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이런 게 기본적인 자연 상태인데 자기를 지켜야 돼서 약간 억지로 공동체를 만들고 제일 센 사람 한 명을 올려놓고 걔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야,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줄게. 대신에 너가 우리를 좀 보호해줘. 이 국가를 보호해줘. 그러면 이제 근대 주권은 그 사람들의 어떤 부탁을 이제 받아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대신에 외부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홉스가 생각한 근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야기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는 항상 투쟁의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거기 그 이문단의 첫 번째 박스 읽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 마지막 줄 보시면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은 이성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거기 밑줄을 좀 칠게요.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외부의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 거야. 그 윗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타인을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권리를 자연스럽게 타고났다고 보거든요. 자연스럽게 타고난 권리라서 자연권이라고 부르고 그 타인을 얘를 죽일 건지 말 건지 내가 도망을 갈 건지 얘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를 밀어내는 능력이잖아요. 위험한 걸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스포지토는 이거를 면역체계라고 보는 거지.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에스포지토는 홉스가 말하는 이성이라는 건 결국 면역체계다. 이렇게 봐요. 이 흐름 이해되세요? 이성은 내가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도구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험을 판단해서 외부의 것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에스포지토가 보기에 이성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면역체계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홉스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만으로는 나를 지키는 게 힘들어지니까 절대 권력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포지토가 보고 이거는 인간이 이성이라는 자연적 면역체계를 타고났는데 이 자연적 면역체계만으로는 본인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대 주권을 성립을 하게 만든 거예요.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2차적인 면역체계죠. 내가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성은 1차적 면역체계, 자연적 면역체계. 근데 이게 더 이상 나를 보호해줄 수 없어서 왕을 만들어서 그 권력한테 나의 보호를 부탁하는 거, 이건 2차적 면역체계.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문단에 내려가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원자적 이런 상태 뭐 이런 단어들 나오는데 그냥 에스포지토가 이제 볼 때 근대의 주권이라는 건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일원인 개인들을 지키면서 외부적으로는 이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거, 우리 안에 침투하러 오는 거, 이걸 막는다. 이게 바로 근대의 주권이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거기 박스 3번 세 번째 박스
박스에 3문단 박스에 중간에 박스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중간 박스의 근대의 주권은 무엇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 거기 밑줄을 좀 칠게요. 근대의 주권이라는 건 내부적으로는 개인들의 원자적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경계를 분명히 하고 유입을 차단하면서 인공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그래 이게 면역이네. 외부에 거 계속 밀어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2, 3문단에서 홉스 얘기가 끝나고요. 4문단에서 이제 에스포지토가 직접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홉스를 비롯해서 이제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은 근대의 주권은 내부의 것을 지키려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무조건 밀어내려고 해.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뭐 예를 들어서 대머리 나라에 대머리만 있는 나라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머리카락이 한 가닥 난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면 근데 이 근대 주권은 조금이라도 이질적인 것은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에 얘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에스포지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4문단 이제 첫 번째 박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대 주권이 마치 면역처럼 기능을 하면서 타자성,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의 성질과 이질성, 동일하지 않은 거, 동질성의 반대말이니까 좀 이질적인 것을 위협이라고 느껴. 이 사람들이. 그래서 타자성과 이질성을 위협하는 그 얘기예요. 나와 다른 것, 나와 닮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된 것, 없애야 되는 것,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대 국가는 그런 이질적인 존재로부터 계속해서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보시면 비판점이잖아요. 비판점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별표 좀 한번 칠게요. 비판 2개. 이 이질적인 것은 위협적이야. 이걸 다 밀어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비판 첫 번째 타자와 이질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대량 학살 같은 걸 정당화하게 돼요. 그 박스에 이제 세 번째 밑줄 쳐 있는 부분 있죠? 거기 형광펜 좀 할게요. 대량 학살 같은 죽음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얘는 다르게 생겼잖아. 우리랑 조금 다른 거 우리한테 위협적이야. 당연히 밀어내야지. 그리고 외부 나라들은 우리랑 다른 존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나라 침략하고 쟤네 다 없애서 우리랑 동일한 존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 사상가들의 말대로라면. 그리고 2번째 비판점. 지금 요 대머리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과잉 면역을 하게 되는 거야. 이질적인 거를 위협으로 느끼면서 같은 국가 사람인데도 조금이라도 다르면 밀어내려고 해. 그래서 공동체의 생명력 자체가 상실되게 됩니다. 공동체 자체가 약해져요. 그래서 공동체의 생명력 상실, 거기 형광펜 해주시고 옆에 이제 약화라고 써줄게요. 공동체가 약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문단 있죠? 거기 견해 2 이렇게 써있는데 그 위에다가 좀 써줄게요. 대안 이렇게 써줄게요. 견해 2에다가. 그러니까 대안으로 도눔이라는 단어를 꺼내. 이거는 증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 자신을 개방하는 거, 이게 도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예방주사를 맞아서 이 항원한테 나를 잠깐 개방을 해서 항체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더 강한 내가 되어서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근대 주권의 면역이라는 것도 이질적인 걸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국가 자체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조건 배제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게 에스포지토의 대안이에요. 예방주사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눔은.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예시 ES 박스 있잖아. 예시 들어있는 그 박스에 이제 화살표 크게 되어 있잖아요. 의미 도출. 요거 여기 형광펜 좀 할게요. 전면적인 대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개방하고 결합해야 공동체의 생명력이 강화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근대 주권은 어떻고 에스포지토는 어떻다. 그래서 에스포지토의 사상에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 나라 어디까지 이제 나의 경계로 볼 것인가, 이질적이고 동질적인 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인가에
에 대한 재고를 하게 해준다라는 게 에스포지토 사상의 의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 정리한 거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